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미연이의 목소리가 복도를 따라 흘러왔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홋카이도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의 발걸음이 거실로 향했죠. 저는 부엌에서 찬물을 마시며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곧 들릴 소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이 박스들이 뭐예요? 미연이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사위 도윤이의 무거운 한숨이 이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삿짐 박스들이 거실 한가운데 정리되어 있었고 벽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포켓 시계를 꺼냈습니다. 부인이 마지막으로 제게 맡긴 그 시계. 7년째 11시 11분에서 멈춰 있는 시계였죠. 이제 매매 계약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이었거든요. 2주 후에 인도한다. 사위 도윤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연이는 그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포켓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 지우와 하윤이가 짐가방을 끌며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박스들 뭐예요? 지우가 물었어요.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단다. 어디로 가세요? 하윤이의 맑은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사위 도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확실한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죠. 그건 자네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닌가. 미연이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저는 멈춘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집안의 모든 시계가 제각기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포켓 시계만이 유독 11시 11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은 시계만이 아니었어요. 제 삶도 7년 전 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장인으로만 살아왔죠. 2주면 충분하다. 좋은 곳 찾아보거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긴 한숨이 나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20년을 살았는데도 말이에요. 부인의 사진이 놓인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못다한 그 이야기 말이야. 포켓 시계를 꺼내 귀에 대봤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고칠 테니까요.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기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가족들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미연이는 김밥을 좋아하고 도윤이는 밥 반찬을 선호합니다. 지우는 계란말이를, 하윤이는 소시지를 빼놓으면 안 되죠. 7년간 매일 아침 반복해온 일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세탁기를 돌렸어요. 어젯밤 분리해둔 빨래들을 넣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정확한 시간표대로 살게 된 걸까요? 저녁은 정확히 6시죠? 도윤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어요.
처음에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식사 시간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요. 세탁은 분리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위니까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모든 것이 저를 옥죄는 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전 7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미연이가 부엌으로 나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그 말씀 진심이세요? 그래. 더 말할 게 없었어요. 미연이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도윤 씨한테는 제가 얘기할게요. 도윤이가 나타났어요. 넥타이를 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히 계세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속에 숨은 어색함을 느꼈어요. 어젯밤 제 선언이 이 집안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시계 부품들이 가득한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손주 지우가 어제 가져온 손목 시계가 놓여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고쳐주실 수 있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끼고 시계를 살펴봤어요. 시계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수리였죠. 새 시계줄을 끼우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시계를 고쳐왔어요. 군산에서 40년간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시계를 되살렸습니다. 멈춘 시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제 삶이었죠. 그런데 정작 제 시간은 언제 멈춰버린 걸까요? 오후가 되자 미연이가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짜 얘기해야 해요. 미연이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도윤 씨도 당황하고 아이들도 불안해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다른 곳을 알아볼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계약했다. 계약 취소는 안 돼요? 하기 싫다. 미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못했나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역할로만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저녁 6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대화가 없었어요. 도윤이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미연이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이사 가세요? 그래. 우리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가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누군가의 역할로만 존재했어. 아버지, 장인 할아버지, 정만호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 포켓 시계를 귀에 댔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다시 시간이 흐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2024년 겨울, 제 무릎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어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건넨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호자란에 누구의 이름을 쓸지 고민했어요. 미연이는 직장일로 바쁘고 도윤이에게 부탁하기도 어색했습니다. 결국 보호자란을 빈 채로 두었어요. 혼자 오시나요? 간호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72세 노인이 혼자 수술받는 게 이상해 보였겠죠.
네, 괜찮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미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내일 수술이시라고요? 왜 친정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바쁜 걸 알잖아. 그래도 아버지 수술인데. 미연이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결국 오지는 못했어요. 도윤이의 회사 프레젠테이션과 아이들 학원 픽업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혼자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부터 제가 이 집안에서 가장 낮은 순위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버지, 아프지 않으세요? 약은 제때 드셨어요? 온 가족이 북적북적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안 오셨나요? 혼자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택시를 불렀어요. 짐을 챙기다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봉투가 흘러나왔습니다. 해군 복무 시절 사진들이었죠. 그 중에서 남춘배와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20대 청년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사진 뒤에는 춘배가 보낸 옛 엽서가 끼어 있었어요. 만호야. 바다가 그립다 싶으면 언제든 와라. 40년도 더 된 편지였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택시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연이가 반겼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되셨어요? 그래,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 미연이의 사과를 들으며 저는 알았어요. 이미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버렸다는 것을요. 도윤이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인어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심을 찾기 어려웠어요. 의무적인 인사에 그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 무릎의 아픔을 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아프고 힘들 때조차 뒷전으로 밀려나는 존재. 포켓 시계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11시 11분에 멈춰 있었어요. 부인이 세상을 떠나던 그 시간에서 여보, 나도 이제 알겠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부인이 임종 전에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아.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부인도 제가 누군가의 역할로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해군 시절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춘배의 환한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살겠다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약속했었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무릎 아픔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찬물을 마시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미연이와 도윤이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에 서서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여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도윤보통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톤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 때문에 우리 생활이 제약돼. 아이들도 눈치 보고 나도 집에서 편할 수가 없어.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요양원 알아볼까?
요즘 시설도 좋다고 하던데.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요양원. 그들이 저를 그곳에 보내려고 하다니. 그런 말 하지 마. 미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힘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떡해? 장인어른은 계속 집에만 계시고 우리는 눈치만 봐야 하고 이게 정상인가? 도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 지우는 벌써 할아버지 눈치 보면서 TV 소리도 못 높여. 이런 게 가족이야?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수술도 혼자 받으시고. 그건 우리 잘못이지.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장인어른 연세를 생각해봐. 앞으로 더 많이 아프실 거야. 미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지. 이 집도 장인어른 명의니까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 집까지 계산에 넣고 있다는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포켓 시계를 바라봤어요. 11시 11분. 멈춰진 시간 속에서 저도 함께 멈춰 있었던 거죠. 나를 치우고 싶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짐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알겠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부인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 시간을 살아. 그때는 그냥 격려의 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을 예견한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시간을 찾아야겠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를 치우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선택하는 길을 가야겠다고. 포켓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의 감촉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내 시간을 살겠다. 그렇게 속삭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의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군 시절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춘배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젊은 저의 모습. 그때의 꿈과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춘배야, 이제 정말 바다로 가겠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죠. 문틈으로 들은 그 대화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저를 깨우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되어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2025년 봄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군산을 떠나 서울로 온 지 20년, 이제는 이곳도 떠날 때가 왔어요. 어르신, 점유승계 조건으로 매매하시려고요? 중개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집을 비우고 파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거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넘기고 싶습니다. 대신 가격은 조금 깎아주겠어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죠. 2주 후 인도 특약도 넣으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집을 나오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40년 만에 춘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춘배의 목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춘배야, 나야 만호. 만호, 세상에 몇십 년 만이야? 춘배의 반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 통영으로 간다. 작업대 하나 놓을 수 있겠나?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나? 긴 얘기야.
일단 갈 수 있겠나? 오지 마라. 춘배의 말에 잠깐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이어진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올 거면 장비 리스트부터 보내라. 시계 수리 도구 다 챙겨와야지. 역시 춘배다웠어요. 입으로는 오지 말라고 하면서도 벌써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아파트 관리비, 수리비, 각종 공과금 영수증들. 대부분 제가 낸 것들이었습니다. 2005년 아파트를 살 때도 제 돈이었어요. 군산에서 40년간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부어 마련한 집이었죠. 미연이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 사실을 강조한 적이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영수증들을 따로 묶어두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미연이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사 가세요? 응, 가야지. 언제요? 2주 후. 하윤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아버지 없으면 누가 시계 고쳐줘요?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윤이가 커서 배우면 돼. 도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미연이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일방적이에요. 가족인데 상의도 없이. 상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요양원 보내는 것도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이와 미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들으셨나요? 미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들었다. 나를 치우고 싶어 하는 거. 도윤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다. 이해한다. 나도 젊었을 때 그랬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춘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장비 리스트 보낸다. 2주 후 통영에서 보자.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포켓 시계를 꺼내 바라봤어요. 여전히 11시 11분에 멈춰 있었지만 곧 다시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공구함을 꺼냈어요. 40년간 함께해온 시계수리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음 날 도윤하고 거실에서 마주쳤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삿짐 박스들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요?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어요. 너가 바라던 자유. 이제 진짜 누려라. 도윤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날 밤 대화를 들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었나? 침묵이 흘렀어요. 미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급작스러워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말없이 서랍에서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20년간 모아둔 각종 영수증들이었어요. 이 집 산 돈도 지킨 돈도 내 몫이었다. 영수증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모든 것이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기록들이었어요. 너희에게 계산을 강요하지 않으려 말하지 않았을 뿐.
미연이가 영수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건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면 왜 요양원 얘기를 하나? 도윤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정말 됐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명확히 하자. 2주 후 인도다. 등약도 그렇게 했다. 지우와 하윤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손녀의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 거야.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잘못한 건 아니야. 할아버지가 스스로 선택한 거란다. 도윤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나가시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자네들도 이제 자유롭게 살면 된다. 눈치 보지 말고. 미연이가 울먹였어요. 아버지,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으세요? 아무 말 없이 저는 포켓 시계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11시 11분에 멈춰 있는 시계. 이 시계처럼 내 시간도 멈춰 있었다. 이제 다시 움직이게 할 때가 왔어.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수증들을 다시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2주. 그동안 준비하거라.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72년 만에 내린 가장 확실한 결정이었어요. 통영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미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응. 잘 지내고 있나? 저희 아버지 뵈러 가도 될까요? 그러거라. 며칠 후 미연이와 도윤이가 통영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모두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다. 제 작업대와 바다가 보이는 창문을 둘러보던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뭐가? 그날 밤 대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야. 현실적이었던 거지. 미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아버지께 의존하지 않고 살겠어요. 그래야지. 도윤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생활비나 돌봄을 장인어른께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감사했던 걸 행동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함께 밥은 먹되 서로의 삶은 침범하지 말자. 지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고장 났어요. 지우가 들고 온 건 오래된 탁상 시계였어요. 저는 그 시계를 받아들고 작업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고쳐볼까? 네! 시계를 분해하며 지우에게 설명해줬어요. 하윤이도 옆에서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집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시계를 고치는 동안 가족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와, 정말 고쳐졌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저는 포켓 시계를 꺼내 탁상 시계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시계 모두 정확히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계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시간 속에서 흘러간다. 미연이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붙드는 게 아니라 거리를 지키는 기술이군요. 그렇단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통영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눈치 보며 지내지 않았어요.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떠나기 전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지내겠습니다.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지. 가족들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작업대에 앉아 포켓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1시 11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멈춤이 아닌 흐름의 한순간이었습니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역할이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각자의 선택이죠. 저는 마침내 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포켓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틱, 톡, 틱, 톡.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제 인생의 새로운 리듬이었습니다.